2024년 일본 도쿄의 한 고등학교 교실.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낯선 단어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친차 소레나. 한국어 진짜와 일본어를 뒤섞은 요즘 일본 10대들의 유행어입니다. 이 아이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침에는 한국 화장품으로 얼굴을 단장하고, 등굣길에는 케이팝을 듣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장래희망을 물으면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한국 유학을 꿈꾼다고 답하죠. 그것도 남들 눈치를 보며 숨기는 취향이 아니라 또래 사이에서 가장 앞서가는 취향으로 말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 일본 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쉽게 믿기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서열의 역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10대와 지세대, 그리고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이 한국화 현상을 하나씩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진짜로 넘어섰다는 신호는 경제 지표나 군사력에서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신호는 대개 문화에서,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취향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죠. 20세기 내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의 청바지를 입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자란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말없이 증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문화는 총이나 돈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훨씬 깊고 오래 갑니다. 어릴 때 어떤 나라의 음악을 듣고 어떤 언어를 멋있다고 느꼈는지는 그 세대가 평생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결정하니까요. 1960년대 영국의 밴드 음악이 미국 젊은이들을 사로잡으며 두 나라의 문화 지형을 바꿔놓았듯 취향의 흐름은 종종 국력의 순서를 앞질러 뒤바뀝니다. 흥미로운 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문화의 흐름을 수입하던 쪽은 오히려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향이 정반대로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서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라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역사를 가진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리 멀지 않은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일본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과 도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이었죠. 그 자신감의 이면에는 이웃나라 한국을 은근히 내려다보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당시의 통념 속에서 한국은 일본을 한참 뒤따라오는 나라, 일본이 만든 문화를 수입해 소비하는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음악과 만화, 패션을 동경했고, 일본 대중문화는 한동안 한국에서 공식 수입 자체가 막혀있을 만큼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문화의 흐름은 명백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 시절 한국산 공산품이 값싼 모방품 취급을 받던 것처럼 한국 문화 역시 일본이 굳이 고개를 돌려볼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겨울 연가가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궜을 때조차 그것은 주로 중년 여성층의 한정된 유행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라기보다 한때 스쳐가는 붐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2010년대 들어 한류가 몸집을 키우자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이른바 혐한 정서가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잠깐의 유행일 뿐이라는 시선, 곧 시들어 사라질 거라는 예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자국을 제쳐두고 한국을 동경한다는 건 당시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나라 사이에는 식민지배라는 무거운 역사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골이 깊은 만큼 일본의 다음 세대가 한국을 순수하게 동경하게 된다는 건 더더욱 일어나기 힘든 일처럼 보였습니다. 2002년 두 나라가 나란히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을 때조차 문화적으로 대등하다는 인식은 좀처럼 자리 잡지 못했죠. 이것이 불과 십수년 전까지의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해 보이던 흐름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반등의 결정적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손안의 작은 화면, 스마트폰과 유튜브였습니다. 과거의 문화교류가 방송사와 음반사라는 거대한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면 201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10대들은 그 관문을 건너뛰고 스스로 한국 콘텐츠를 찾아 나섰습니다. 부모 세대의 역사인식이나 기성 언론의 논조와는 무관하게 아이들은 그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K-팝 뮤직비디오를 만난 거죠.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로 대표되는 K-팝 그룹들은 일본에서 특정 마니아층을 넘어 10대 여학생들의 일상적인 플레이리스트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트와이스 같은 그룹은 아예 일본에서 현지 활동으로 음악 순위 정상에 올랐고 일본 소녀들이 한국식 안무와 응원법을 따라하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기에 2020년대 초 넷플릭스라는 또 하나의 국경 없는 통로가 열립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 콘텐츠는 더 이상 아시아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의 표준 콘텐츠가 됐습니다. 한 대중음악 평론가는 이런 변화를 두고 일본의 젊은 층이 한국 문화를 힙하고 세련된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촌스러운 이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트렌드의 발신지로 다시 각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그저 기분이나 분위기 같은 것일까요? 숫자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화장품입니다. 2025년 일본이 수입한 화장품 가운데 한국산이 차지한 비중은 38%로 수입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화장품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프랑스가 22.8%로 2위였는데 한국은 그 프랑스를 4년 연속 눌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들어서는 한국산 점유율이 33%를 넘어서며 프랑스와의 차이를 더 키웠습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에서는 한국산 비중이 43%를 넘겼죠. 금액으로는 약 887억엔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매일 아침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의 상당수가 이제 한국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1997년 1353명에서 2019년 2만 1천여 명으로 20여 년 만에 약 9배로 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직후인 2021년 9월에는 한 어학 앱에서 일본 내 한국어 신규 학습자가 한 달 만에 40%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경로도 상징적입니다. 종이 교재보다 유튜브 영상으로 배우는 비율이 더 높았죠. 안녕하세요, 나 괜찮아요 같은 인사말은 이제 상당수 일본 젊은이에게 낯설지 않은 표현이 됐습니다. 앞서 교실에서 들렸던 그 친차 소레나 같은 표현은 바로 이런 흐름이 만들어낸 언어 융합 현상입니다. 일본어 감탄사에 한국어 종결어미를 붙여 야바인대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10대와 20대 여성들이 자기네 유행어에 한국어를 섞어 쓰는 이른바 한본어라 불리는 은어가 자리 잡은 겁니다. 매일 얼굴에 바르는 것과 매일 입에 담는 말, 삶에서 가장 사적이고 습관적인 이 두 영역에 한국이 스며들었다는 것. 이건 한때 유행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방향을 한 장으로 요약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일본의 한 입력기 앱이 자국의 10세에서 24세 사이 남녀 이 438명에게 물었습니다. 유학을 갈 수 있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은가?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1위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2위, 캐나다가 3위, 프랑스가 4위, 그리고 호주와 싱가포르, 영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에서 진짜 충격적인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자기 나라 일본을 몇 위에 뒀는가 9위였습니다. 자국을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한국보다도 8계단이나 아래에 둔 겁니다. 조사를 진행한 앱은 한국이 1위에 오른 이후로 전 세계를 강타한 K-팝 열풍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한 세대 전 한국을 뒤따라오는 나라쯤으로 여기던 그 일본에서 다음 세대는 자기 나라보다 한국에 가서 배우고 싶다고 답한 겁니다. 음악 시장의 숫자는 이 역전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 글로벌 K-팝 스트리밍은 한 해 동안 904억 회로 1년 만에 42%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K-팝을 가장 많이 재생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만 97억 회로 한국 본토의 73억 회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마저 74억 회로 한국 본토를 근소하게 앞섰으니 K-팝을 만든 나라가 정작 소비량에서는 4위로 밀려난 셈입니다. 여기엔 뼈아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CD 같은 실물 음반이 절반 넘게 팔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악 시장입니다. K-팝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여겨지던 바로 그 나라가 이제 K-팝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나라가 된 겁니다. 숫자는 감정보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짚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일본 전체가 한국에 열광한다고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흐름은 어디까지나 10대와 20대 그리고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세대와 성별을 달리하면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일본인의 월 평균 한류 콘텐츠 소비 시간이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접한 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한일 관계의 정치적 긴장 역시 여전히 살아있죠. 화장품이 잘 팔리고 유학을 꿈꾼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한 세대의 마음을 통째로 얻었다는 뜻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이 열기가 그 세대가 나이 들어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청춘의 한 시절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도쿄의 그 교실로 돌아가 볼까요?
친차 소레나를 주고받던 아이들은 부모 세대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역사 교과서 속의 이웃이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일 뿐이죠. 이건 화장품이나 케이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다음 세대가 어떤 나라를 동경하며 자라는가, 그 방향이 조용히 뒤집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진짜로 넘어서는 순간은 어쩌면 조약이나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의 플레이리스트와 화장대에서 먼저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총성도 협상도 없이 한 세대의 취향이 두 나라 사이의 오래된 서열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건 정부도 대기업도 아닌 손안의 작은 화면으로 국경을 넘어간 노래와 얼굴과 말이었습니다. 한 세대 전 한국을 내려다보던 나라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을 올려다보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상 팩트로 문화를 읽는 시그니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